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해외 순방 중인 윤 대통령, 이번엔 베트남을 방문했습니다. 그룹 총수들도 함께 나란히 베트남을 방문했습니다. 그 가운데 사우디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했던 프랑스가 우리와의 정상회담 이후에 묘한 메시지를 밝혔습니다. 사우디 지지는 1차 투표 때까지만 유효하다는 겁니다. 1차 투표 때 어차피 결정국이 결정되지 않으니만큼 2차 때는 다른 나라 지지하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대한민국 아닐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사우디 지지 선언을 했던 프랑스가 우리나라 그리고 이탈리아와 각각 회담한 후에 입장을 묘하게 바꿨습니다. 1차 투표 때까지만 사우디 지지는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투표 때는 내심 대한민국을 지지하겠다 이런 뜻 아닐까요? 잠시 후에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25억, 동아일보 12면입니다. 억소리가 무려 25번 나는 큰 금액입니다. 누굴까요? 박영수 전 특검. 검찰은 박영수 전 특검이 대장동 대가 50억을 약속받고 25억을 받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방침이라고 해요. 당초 우리은행 참여 대가 200억 약속, 컨소시엄을 포기하자 50억으로 줄었다라는 구체적인 설명까지 검찰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천대유는 입사한 박영수 전 특검 딸에게 25억을 줬습니다. 곽상도 의원 아들 퇴직금 50억과 비슷하다라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화천대유가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딸에게 25억, 아들에게 50억,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검찰 수사 지켜보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공세. 한겨레신문 6면인데요. 야당의 공세인 것 같은데 어떤 것일까요? 함께 보시죠. 불체포 포기, 방탄 벗은 이재명, 오염수 방류, 대정부 공세 고삐. 한겨레신문은 이 대표가 완전히 방탄을 벗었다라고 표시하고 있지만 사실 정치권에선 저게 진짜일까라는 의심도 있습니다. 어쨌든 정부에 대한 대정부 공세의 고삐를 이 대표는 쥐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이 대표가 괴담에 나섰다, 괴담 선동에 나섰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2236. 2236, 큰 숫자입니다. 그리고 슬픈 숫자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경향신문입니다. 복지부는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 2236명에 대해서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이 중에 최소 3명이 시신으로 발견된 상황. 2236명, 왜 출생신고가 안 된 걸까요? 신생아 2236명, 전수조사 아주 적절해 보입니다. 더 빨리 정부가 관리했어야 했다라는 질타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세일즈, 조선일보 5면 기사입니다. 함께 보시죠. 대통령과 기업 총수들이 베트남으로 갔습니다. K박람회 현장을 첫날에 찾았습니다. 경제인 205명과 만찬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세일즈에 나섰습니다. 잠시 후에 현장 상황 보겠습니다. 재계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메시지를 냈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 돼서 하나의 대한민국 세일즈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확실히 그래 보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당장이라도 비가 올 것 같은 어두운 하늘인데 그래도 시작은 밝게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검사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국민의힘의 김병민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돌직구 좌장, 서울시 부시장을 역임한 민주당 김영주 의원, 그리고 민주당의 젊은 피 전용기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잘 오셨습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 그리고 삼성, SK, 현대차 등등 기업 총수들이 총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베트남에서 들려온 소식입니다. 지금 시작하죠.
베트남에서 1호 영업사원 윤석열, 그리고 기업 총수들도 영업사원처럼 활발히 뛰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회의 땅. 프랑스 파리에서 이번엔 베트남으로 외교 무대를 옮겼습니다. 현장 가보시죠. 직접 한국과 베트남의 음식을 결합시킨 퓨전 음식을 내려가야 될 것 같아. 서울에 있는 베트남 식당에서 메뉴를 올리면 엄청 떨리고. 자유평화 번영의 인도 태평양을 갖고 나가는 데 있어 베트남은 우리 대한민국의 핵심 협력국입니다. 수교 당시보다 교육은 175배, 상호 방문객은 2,400배가 증가했습니다. 오늘 저의 베트남 방문은 양국 관계의 새로운 미래 30년을 향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확실히 윤석열 대통령이 이 먹는 것에는 여전히 베트남에서도 진심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항서 전 감독의 모습도 반갑군요. 자, 프랑스 파리에서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마치 영업사원처럼 애썼던 기업 총수들도 베트남에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베트남 경제사절단 총 205명 동행, 현 정부 들어 최대 규모입니다. 삼성, SK, 현대차, LG 4대 그룹 총수들이 또 비즈니스 행사에 함께 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을 제대로 세일즈하고 있습니다. 이제 베트남 입장에서도 김용주 의원님, 네. 베트남 입장에서도 대통령 왔죠, 영부인 왔죠. 글로벌 기업이잖아요. 삼성, 네. 샘성, 이재용 회장, 현대차 정의선 회장, 뭐 LG 구광모 대표, 또 누구 있습니까? SK의 최태원 회장. 한꺼번에 이 패키지로 한꺼번에 만날 수 있다는 거는 베트남 입장에서도 야, 굉장히 대한민국이 베트남에게 진심이다. 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89년 이후에 베트남에 투자해 왔거든요. 그렇군요. 한국 대그룹도 90년 이후에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호치민, 하노이 두 도시가 우리 한국 가전을 비롯해서 대규모 거대 회사들이 들어가 있고요. 또 젊은 인구들이 많기 때문에 네. 실제로 아시아에서의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빨리 발전하는 또 디지털 지수가 높아지는 실제로 그런 국가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우에는 상당히 새로운 포스트 차이나로서의 위상이 또 있고 또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파병을 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우리가 베트남에 대해서 더 공유해야 될 사실 부채도 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 또 과학기술 협력 또 더군다나 최근에는 금융 협력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신한은행을 비롯해서 한국의 많은 금융 수장들이 베트남과의 금융 협력, 예. 또 디지털 금융 협력 이런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같이 베트남과 할 수 있다면 인구 수가 많지 않습니까? 인구수가 많죠, 일단 상당히 큰 베트남이. 젊은 도시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예. 우리로서도 놓치기 아까운 투자처다.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베트남 입장에서 상당히 진정성을 가지고 윤 대통령이 이랑을 맞이하지 않겠나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나라와 이 지리적으로 워낙 가깝고 또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베트남에 여행도 많이 가고 베트남 음식도 많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근데 박항서 전 감독의 맹활약으로 베트남 분들의 이 대한민국에 대한 이미지도 너무나도 우호적인 상황에서 현장에서 딱 이런 얘기 나왔대요. 김병민 최고위원님. 한 네.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분들이 인텔보단 삼성이지. 요거 한마디면 뭐 끝난 거 아닙니까? 사실 뭐 우리가 다 중국에만 맨날 공장 지으란 법도 없고 사드 때 많이 힘들었잖아요. 네. 베트남에 줘도 되는 거예요. 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과 많은 경제인들이 베트남에 예. 가서 우리 기업들만 행복하고 이득을 얻어오는 게 아니라 베트남에서도 대한민국과 교역을 하면서 얻어갈 수 있는 상호 간의 윈윈 전략이 확실한 곳입니다. 예. 대한민국이랑 이 베트남이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3대 교역국인데 무역 수지 흑자로 보게 된 베트남이 가장 우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많은 기업인들이 베트남을 찾아서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측면들이 있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디지털 전환의 시대를 열기 위한 노력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새로운 시대의 산업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 있었던 전통적인 산업을 넘어서는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핵심 역량들을 바탕으로 또 베트남과의 관계를 끌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까 젊은 도시를 얘기했는데 젊은 도시.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K-팝 등 이 높은 문화적 역량에 대해서 정말 매력도를 갖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세일즈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충분히 매력도를 발산하면서 산업, 경제적인 이득까지 끌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 대통령부터 기업인 또 정치인들에 이르기까지 이런 성과들을 위한 노력들은 좀 계속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기업 총수들 입장에서도 베트남이 이제 기회의 땅이기 때문에 예. 어찌 보면 이번 기회로 베트남의 총수들이 함께 나란히 4대 그룹 총수들이 저렇게 베트남에 한꺼번에 찾는 게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 잘 가셨고 또 파리에서도 이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기업 총수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최태원 회장 목발 짚고 다니면서 네. 참 열심히 하는 모습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든든합니다. 목발에도 부산 엑스포에 관련된 거 이렇게 문구를 새겨놓지 않았습니까? 예. 부산 이즈 레디 하면서 거의 모든 이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헌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애당초에는 설마 되겠어? 미스터 에브리띵이라고 불리는 빈 살만이 이끄는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오일머니를 다 뿌리고 있고 2030년은 그 실질적인 네옴시티를 통해서 사우디가 모든 전 세계의 그 나름대로 경제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해서 여기에 도전할 수 있는 국가가 있을 거라고 사실은 잘 많은 사람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 의지를 갖고 부산에 있는 경제인들 또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기업인들이 한번 해보자라고 달려들었는데 지금 분위기가 대전환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거 삼성, 현대차, SK, LG가 또 예. 함께 하니까 전 세계 이제 박람회 국가의 또 대표단 입장에서도 예. 눈이 혹할 수 있죠. 특히 이번 경쟁 프레젠테이션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PT를 하고 사우디 빈살만은 또 PT를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또 늦게 왔대요 리셉션 때. 그러니까 이런 태도라든지 그리고 각 국가가 갖고 있는 마지막 최종 의지들이 다 179개국에 이르는 그 실사단, 그러니까 최종적인 이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BIE 국가들한테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예. 이게 한 번의 투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투표를 해갖고 여기에 그 3분의 2 이상의 투표를 거두지 못하면 결선 투표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만약 첫 번째 투표에서 1등하지 못하더라도 2등에 올라가면 마지막 순간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여론들이 전 세계로 휩쓸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작전은 그러니까 심플해요. 일단은 사우디가 초반부터 뛰었고 아무래도 강력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혹시 1차 투표 때 1위를 못하더라도 2위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결선 투표 때 가서 이탈리아를 지지했거나 사우디를 지지했던 1차 투표 때 이런 국들을 대한민국이 흡수하면 막판 뒤집기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 작전대로 무언가 착착 들어맞고 있는 걸까요? 대통령의 영어 프레젠테이션도 인상적이었고 기업 총수들의 세일즈도 활발했던 탓이었을까요? 공개적으로 사우디를 지지했던 프랑스가 대한민국과의 정상회담 그리고 이탈리아와의 정상회담 이후에 이런 입장을 은근히 표명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입장 함께 보시죠. 자, 사우디 지지했던 프랑스. 내 마음은 갈대요. 이런 문구도 있는데. 자, 프랑스 측이 입장을 표명했어요. 우리와의 정상회담 그리고 이탈리아와의 정상회담 이후에 입장 표명. 사우디를 지지한다고 밝힌 건 1차 투표에만 해당한다. 그 다음은 두고 봐야 한다. 프랑스 대통령궁 관계자죠. 야, 이런 또 기가 막힌 얘기. 그러면 전용기 의원님, 네. 나는 사우디를 지지한다라고 밝혔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1차 투표 때까지만이다. 2차 투표 때는 사우디 안 찍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우디가 오일머니를 뿌리면서 굉장히 많은 구애 활동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좋은 그래서 표현이에요.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뛰었던 걸로 보이는데 사실 프랑스에서도 본인들의 자국의 이익도 있지만 본인들의 궁금함은 사실 숨길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요. 사실 이런 투표나 그리고 나중에 엑스포가 열리게 되면 많은 귀빈들이 대한민국을 찾을 텐데 대한민국의 K-팝이라든지 K-문화 이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많이 펼쳐져 있고 사실 그 궁금증도 하나의 역할로 차지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제가 또 파리에서 연수를 했잖아요, 전 의원님. 네. 지금 프랑스 파리에는 이 한국 K-컬처와 K-푸드에 대한 파리지앵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지대하다고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도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작용했기 때문에 네. 1차 때는
사우디를 지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어쩔 수 없이 2차 때는 모른다 이거예요. 어. 사실 대한민국도 여기에서 기대를 걸어볼 만하고 지금 그 윤석열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프랑스라든지 다자 외교를 펼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실 좋은 성과를 내서 2차 때에는 대한민국을 모두 지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의 숙제가 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민주당 그 대선 후보 경선 때도 이광재 후보 지지했던 분들이 이광재 후보 드랍하고 나서 누구 찍을지 모른다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원래 2차 투표에는 마음이 충분히 바뀔 수 있는 것이죠. 충분히 바뀔 수 있죠. 1차 투표에는 본인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들 간의 약속들이 충분히 작용할 수 있지만 마지못해 찍지만 2차 때는 그 지지 후보가 바뀌지 않습니까? 지지 후보가 바뀔 수 있는 유일한 창구가 될 수 있는 것도 결국에는 결선 투표에서 이 작용하는 변수인데 사실 원래 사우디를 지지했던 프랑스가 2차 투표에는 대한민국을 지지할 수 있다라고 했던 것은 사실 굉장히 좀 많이 변한 거긴 합니다. 다른 후보가 아니고 사우디랑 대한민국이 붙어도 어쩔지 대한민국을 뽑을 수도 있다라는 의미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 우리 그 재벌 총수들을 비롯해서 대한민국 부산 엑스포를 유치시키기 위한 노력을 프랑스에서도 좀 알아봐 주지 않을까. 그리고 예. 대한민국의 위상이 그만큼 올라갔을 것이다라고 추측도 해봅니다. 전민기 의원이 아주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또 특히 이 결선 투표 그리고 저게 또 비밀 투표입니다. 여기에 전 세계 중에서 대한민국이 또 제일 강합니다. 비밀 투표, 결선 투표 이런 거 많이 하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좀 기대되고요. 현재 표심은 어떨까요? 함께 보시죠. 자, 초반에만 하더라도 사우디가 많이 치고 나갔습니다. 49대 0, 40대 0 지지국을 확보한 숫자죠. 자, 그러다가 올해에 80대 87개국 지지 선언을 이끌어내는 정도로 많이 좁혔다. 대통령의 프레젠테이션 이후에 사우디를 지지했던 17개국이 우리나라 지지로 돌아섰다라는 외교가의 설명이 있습니다. 저희가 취재해봤을 때 우리 외교가에서는 조심스럽지만 90대 70으로 스코어, 분위기를 좀 역전시킨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김영주 의원님 예. 그 과정에서 이제 아까 프랑스의 어떤 입장 표명 같은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보세요? 실제로 많이 흔들리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프랑스는 너무 일찍 사우디를 지지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걸 철회할 수는 없으니까 마크롱 대통령이 저런 어떤 2차는 좀 다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우리의 전략은 어쨌든 후발주자로서 말하자면 사우디가 가반을 획득하지 못하게 해서 결정 투표로 가는 것에 일단 주안점을 두고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태리한테 같은 표를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는 예. 그렇게 되면 굉장히 승산이 있다 그렇게 봐야 되고요. 예. 그래가지고 179표라고 하면 실제로 보면 거의 지금 이제 과반을 넘을 수 있는 상태는 사우디는 아닌 것 같고요. 예. 더군다나 네옴시티 프로젝트 같은 경우가 사실은 실상을 놓고 보니까 말하자면 인프라가 아직까지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그야말로 대통령이 표명하지만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우디 가고 싶겠습니까? 서울 오고 부산 오고 싶겠습니까? 그건 몰라요. 그건 단정하지 마세요. 네. 왜냐면 사우디도 좋은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면 또 근데 우리랑 완전히 사우디랑도- 리야드라고 하는 우리랑 사우디랑도 잘해야 돼요. 인프라가 결핍돼 있는 거하고 예. 전 세계가 오고 싶어하는 부산 예. 바다가 있고 인프라가 있고 또 김영주 의원님 예. 고향이 부산이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마음의 슬램, 그건 김영주 의원님 마음이 설렌 거죠. K-팝의 어떤 소프트 파워의 힘이 이제 예. 있는 것이고 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 뭐 부산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또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도시 중에 하나가 부산 아니겠습니까? 비밀 투표다라는 말입니다. 부산 엑스포를 왜 우리가 유치해야 할까? 경제 효과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부산 엑스포 경제 효과인데 생산 유발 효과가 43조,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18조, 총 61조 원 이상의 경제 효과가 기대되고 취업 유발 효과까지 있다고 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경제적으로 일단 득이네요, 무조건. 그 엄청나죠. 그래서 이제 엑스포는요, 등록 엑스포가 있고 인정 엑스포가 그렇죠. 있어요. 그러니까 인정 엑스포는 이전에 우리가 대전과 여수에서 이미 엑스포를 한번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은 이제 등록 엑스포예요. 그런데 왜 등록 엑스포가 저렇게 경제적 유발 효과가 있을까를 궁금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엑스포를 유치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각 나라가 국가관을 짓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월드컵이랄지 올림픽은 우리 돈을 우리가 다 그 인프라랄지 아니면 시설을 다 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국가관은 각 국가에서 와서 짓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거기에 투입되는 여러 가지 비용, 뭐 원자재,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참여하는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 뭐 경제적 유발 효과가 엄청나다 볼 수 있고 또 사실 그러면 이제 취업하는 사람이 많을 거 아닙니까?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도 좀 예상이 되고요. 그렇죠. 이게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례로 이제 중국에서도 엑스포를 유치했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상하이에서 유치한 걸로 기억되는데 그때 한 5조 정도 투자했다는 거예요. 근데 경제적 유발 효과가 한 110조 정도 났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군요. 그러면 결국 뭐 한 뭐 몇십 배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반드시 유치한다고 보는데 저는 제가 볼 때는 분위기상 유치할 것 같아요. 예, 일단 이제 정부하고 모든 국민이 합심하잖아요. 예. 또 여야 할 거 없이 지금 굉장히 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사우디하고 뭐 상대적 비교를 해야겠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K-컬처, K-팝, 뭐 K-푸드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건 사실은 굉장히 재미를 유발하는 거고 흥미를 유발하는 거거든요. 오고 싶어하는 한국. 그렇죠. 그럼 이제 K-팝이랄지 여러 가지 관련해서 우리는 스타를 지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 스타들이 피트를 하고 어떤 홍보를 했을 때 그 효과는 좀 어마어마하다. 그러면 아마 1차에서 3분의 1을 득표하기는 좀 어려울 거고 결국 2차까지 갈 건데 2차 가면 뭐 한국이 가장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가운데 김건희 여사가 베트남에서 베트남 어린이들과의 만남 행사에 등장을 했습니다. 바이크런 자전거 기부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 밝고 건강하게 성장해서 선한 영향을 가진 어른이 되길 바란다라는 메시지도 나왔습니다. 자전거를 기부하는 행사가 또 있었군요. 김병민 최고위원님,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네, 이 베트남에 가면 실제로 과거에는 오토바이를 타고 자전거를 타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위한 자전거 기부 행사에 김건희 여사가 직접 참여해서 아이들과의 좋은 행사들을 가진 건데요. 김건희 여사의 행보를 보면 이제 해외 순방을 갔을 때 항상 그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들에 나서곤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베트남의 어린 아이들이 멀리 통학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의미군요. 그 통학거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좀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마음을 담아서 선물하고 있는 이 기부 행사에 같이 참여하게 된 것이고요. 이런 따뜻한 정들이 좀 쌓이게 된다면 양국 간의 관계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거거든요. 그 김건희 여사가 이곳저곳 갔을 때마다 있게 되는 사회적 약자, 또 어린 아동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한 긍정적인 모습들에 조금 더 많은 활동들을 하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베트남 순방 소식 그리고 파리 엑스포와 관련된 소식, 부산 엑스포와 관련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대한민국 부산이 꼭 이 엑스포를 유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주제 만나보시죠. 공천의 민감성. 선거가 이제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공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민주당 혁신위와 계파 갈등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한동훈 장관과 검찰 수사를 비판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검찰, 한동훈 검찰이 태블릿 PC 조작하지 않았느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태블릿 PC도 조작했기 때문에 내 돈봉투 증거도 조작했을 것이다 라는 주장인데 그렇게 따지면 당시 민주당은 박 전 대통령을 왜 탄핵했을까요? 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일단 송 전 대표의 다소 의아스러운 주장 들어보시죠. 증거 조작을 지금 한동훈 장관이 태블릿 PC 증거 조작 의혹으로 변희재 씨가 지금 지속적으로 집 앞에까지가 데모를 해도 아무 대응을 안 하고 있어요. 한동훈 장관이 정말 태블릿 PC 증거 조작에 자유롭다면 바로 변희재 빨리 구속시켜야 돼요. 아니 왜 MBC 기자 압수수색 하듯이 최강욱 의원 압수수색 하듯이 바로 변희재 압수수색에서 바로 구속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태블릿 PC 조작을 주장하는 일부 사람을 검찰이 대응하지 않는 걸로 봐선 검찰이 태블릿 PC를 조작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 돈봉투 의혹도 증거로 조작하고 있다라고 송 전 대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검사 출신이잖아요. 네. 이 스텝이 좀 많이 꼬여 보이는데 왜냐하면 송 전 대표 주장대로라면 태블릿 PC도 조작된 거고 본인 돈봉투도 검찰이 조작한 거니까 박 전 대통령은 탄핵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으로 이어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송 전 대표의 심리랄까요? 최근에 이제 송 전 대표가 이제 방송에 출연이 좀 예. 많아졌죠. 그래서 이제 말하는 걸 보면 모든 건 조작이에요. 그래서 더군다나 증거가 그렇게 차고 넘친다는데 왜 나를 불러서 조사하지 않고 구속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와서 특히 어떤 언어의 정도가 선을 넘고 있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좀 궤변이다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근데 태블릿 PC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증거 아니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증거가 조작됐다고 가장 주장을 한 사람이 당시에 최순실, 이제 개명 최성원 씨였어요. 예. 이걸 가지고 사실은 탄핵이 된 거 아니에요? 최순실 주장과 같다. 송 전 대표 그럼 주장이. 이게 증거 조작됐다고 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잘못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예. 그 조작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또 검찰은 사냥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사냥개 자기를 물려본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 보면 정신적으로 좀 공황 상태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막다른 골목에 몰리다 보니까 본인이 해야 할 말과 해야 하지 않을 말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냥개라면 사냥개를 쫓아가니까 막다른 골목에 몰려가지고 이제 정신이 없지 않느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의 수준 자체는 이제 궤변 수준이다 이렇게 보는데 본인이 아마 지금 국회의원을 그대로 유지했으면 지금 국회의원 하고 있지 않겠어요? 개항, 지역구가 개항이죠. 그렇죠. 이재명 대표 지역구죠. 이재명 대표한테 물려준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불체포 특권 행사할 수 없죠. 그런데 자기 동료 의원이었던 윤관석, 이성만 의원을 보니까 국회의원 지위 가지고 불체포 특권 해가지고 엄청 잘 살아남았거든요. 근데 자기는 이제 물려줬으니까 없어요. 아마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잘 물려준 게 잘못되었나?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제가 볼 때는 지금 강래구 전 감사위원 할지 그다음에 이정근 전 부총장 녹취 파일 있잖아요. 근데 계속 녹취 파일이 조작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증거와 진술이 부합되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걸 부정하고 나는 돈 봉투를 준 거에 모른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이 모든 걸 조작으로 몰아가면서 예. 저렇게 궤변을 일삼는 것은 지금 상당히 코너에 몰려서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다. 저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예, 김광산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견해였습니다. 송 전 대표가 태블릿 PC 조작 의혹을 제기하면서 본인의 돈봉투 의혹도 검찰이 조작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례적으로 이에 대해서 입장을 냈습니다. 최순실 씨와 같은 주장이다 라는 겁니다. 최순실 씨가 주장했던 그 내용입니다만 법원에서 이미 판단이 이루어진 그런 내용인데 지금 와서 다시 그 태블릿 PC가 조작됐다는 주장을 다른 분도 아닌 민주당 대표를 지낸 분이 그러한 취지와 괴리를 같이 하는 주장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기도 하고 저로서는 좀 놀래기도 했습니다. 이미 판단이 끝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더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일단은 송 전 대표의 저 태블릿 PC 조작 주장으로 검찰총장을 놀라게는 했어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놀랬대잖아요. 아니 태블릿 조작을? 놀라는 데는 성공했는데 왜 저런 주장을 한 걸까요? 송 전 대표는. 송영길 전 대표 입장에서는 검찰을 악마화시키는 과거 민주당의 주장과 괴를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본인에 대한 수사, 돈봉투 사건의 수사를 예. 비롯한 많은 일들이 검찰이 무지막지하게 나쁜 수사를 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한 증거도 조작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있었던 지금 변희재 씨 주장 등과 함께 맞물려서 태블릿 PC가 조작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주장에 힘을 실는 듯이 송영길 전 대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의 모습도 그렇고 또 송 전 대표의 모습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서 무작정 반대하는 모습으로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지향했던 모습들의 스텝이 꼬이는 경우들이 왕왕 발생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수능 관련된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정부의 교육 정책을 막 비판하다 보니까 어느 날 공교육 정상화를 외쳐야 되는 민주당이 사교육 업체 편을 드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모습에서 막 스텝이 꼬이기도 하거든요. 지금 있는 모습도 송 전 대표가 자신의 죄가 없음을 막 입증하기 위해서 검찰을 맹비난하고 나섰는데 하다 보니까 박 전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고 그 당시에 있었던 최순실 씨의 이 태블릿 PC 문제 등 자신들이 주장했던 일들까지 다 바꾸게 되는 이른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있는 그대로 국민들 앞에서 솔직하게 있는 죄가 있으면 그 죄에 대해서 죄송하다 인정해야 되는데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모습이 지금 같은 모순적인 상황을 초래했다 저는 생각합니다. 한쪽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포기에 대해서 야당길 포기한 거냐라며 비판을 하고 또 한쪽에서는 이 최순실 씨와 궤를 같이 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송 전 대표의 주장들입니다. 이에 대해서 검찰 수사팀 쪽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함께 보시죠. 터무니없는 입장을 고집했다. 사실상 막말에 가까운 것으로 생각한다. 검찰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수사팀 입장에서 답변할 가치가 없다.
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막말이다. 민주당과 현 지도부 입장에선 저 송 전 대표의 주장들에 대해서 어떤 반응일지도 궁금합니다. 전용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한 상황인 겁니다. 아까 전에 지금 뭐 불려왔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프랑스에서 돌아왔죠. 돌아와가지고 본인을 수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윤관성, 이성만 의원은 구속영장까지 청구를 했는데 단 한 차례도 송영길 대표는 소환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본인들이 가겠다고 나를 출국 금지까지 시켰고 범죄자로 이렇게 매도하고 있으면 나를 조사 한 번이라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답답함이 있어서 본인이 나가니까 또 셀프로 출두하지 말라고 해요. 그러면 프랑스에서 왜 불렀냐라는 답답함이 있을 겁니다. 사실 들어왔으면, 그리고 돈봉투 사건의 주범으로 송영길 대표를 이야기할 거면 검찰이 불러서 이야기를 한 번이라도 들어봤어야 됐다는 것이죠. 그러나 수사 상황이 지금 진척되고 있는지를 모르겠는 게 송영길 대표를 한 차례도 부르지 않았었습니다. 그냥 너는 범죄자니까 출국을 하면 안 돼라고 해서 가만히 스테이만 시켜놓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것은 야당의 길을 포기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도 사실 이 정부가 굉장히 민주당을 탄압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저는 이 손톱만큼도 이 검찰이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선상에서 네. 이렇게 불체포 특권 포기하면 검찰의 손아귀에 놀아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에서 주장을 한 것 같고 사실 그 답답함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 아닐까 하고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탈당을 하긴 했지만 전직 민주당 대표니까 지금 혹시 민주당도 박 전 대통령 탄핵에 그 발단이 됐던 태블릿 PC가 조작됐다고 보십니까? 아니요, 그렇게 보지는 않죠. 그러니까 일부 그런 주장이 있기는 한데 그런 것을 민주당이 동조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네. 송 전 대표의 주장일 뿐이다. 송 전 대표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고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듣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그 소위 검수완박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그 법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수사라는 사람들은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기소를 낼 때는 팩트만 가지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수사와 기소가 동시에 묶여 있다 보니 검찰이 그리는 그림대로 수사가 진행되고 그에 따라서 팩트가 아니더라도 기소하는 경우가 덜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검사가 증거를 조작할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되고 그런 환경이 돼 있기 때문에 조작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당장의 태블릿 PC가 조작되었다라고 민주당이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예, 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더 이상 송 전 대표를 옹호하기 어려워졌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당 지도부가 결정한 대표에 관한 불체포 특권 포기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대를 하고 급기야 최순실 씨 주장과 비슷한 태블릿 PC 조작설까지 들고 나오기 때문에 송 전 대표를 옹호하기 어려워졌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송 전 대표에 이어서 추미애 전 장관도 불체포 특권 포기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반대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런 검찰 독재 정권에 불체포 특권이 없으면 입법부가 어떻게 이런 검찰 독재 정권과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재명 그 대표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불체포 특권을 이 윤석열 검찰총장 이 독재 정권 하에서 포기하자는 행위는 저는 투항적인 노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당의 길을 포기하는 것이다. 국가 폭력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이게 나 혼자서 감당할 일이 아니다. 네. 나한테 문제를 던지지만 제2의 이재명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때는 이 구조적 폭력에 대한 투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하자고 제안했는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아직도 답변이 없습니다. 반대로 특권 포기를 못하겠다는 민주당 내 인물들의 큰 목소리만 가득합니다. 스텝이 꼬인다 이런 표현들이 오늘 보도에 많은데 김영주 의원님, 네. 추미애 전 장관도 민주당 대표였어요. 송영길 탈당한 전 의원도 민주당 대표였어요. 전직 당대표 두 분이 불체포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혹시 정치권에서는 이런 보도도 많은데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다시 포기하겠다고 또 한 번 말을 바꿨지만 정작 체포영장 오면 전직 당대표 두 분도 반대하고 많은 민주당 의원들도 반대하기 때문에 또 방탄 행사하려는 건 아니냐, 명분 쌓기 아니냐 이런 의심의 목소리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렇게 되면 지지율이 더 빠질걸요. 예. 이제는 도저히 복구가 안 될 겁니다. 이제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어떻게 저 사람이
민주당의 차기 대선 후보일 수도 있고 우리가 꿈꾸는 대통령의 자리에 갈 수 있냐. 뭐 그런 생각을 아주 굳게 만드는 지금이야말로 이재명 대표가 정신을 차려야 될 게 믿을까 말까 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혼란스러운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자기 입으로 뱉은 불체포 특권 포기에 대하여 즉 제가 얘기했던 것은 큰 승리를 위해서 작은 걸 포기했다라고 하는데 그거조차도 자기 말을 바꾸어 버린다면 또 그걸 통해서 추미애나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명분 쌓아서 그 핑계로 자기 말을 또 그렇게 쉽게 바꾼다면 어떻게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대통령의 자리를 이재명에게 주겠습니까? 왜 자기가 대표로서 지금 이렇게 수모를 겪어가면서 견디는 이유가 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부터는 그렇게 가는 길은 그야말로 민주당이 폭망하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전은기 의원님, 네. 민주당 의원들은 불체포 특권 포기에 반대하고 있는 거죠? 본인들의 혹시 이재명 대표 말고 뭐 불체포 특권을 사실 포기해야 된다는 기류로 민주당이 가고 있었습니다만 윤석열 정부 하는 거 보니까 법학자들이 왜 불체포 특권을 만들어 놨는가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된 것이죠. 사실 법학자들이 만들어 놨을 때 정부에서 온갖 탄압을 하더라도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 입장에서 정부를 비판하고 그리고 바로잡을 부분은 바로 잡아라라는 의미에서 불체포 특권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사실 그게 지금 포기하게 되면 윤석열 정부가 잡아넣으면 잡아넣는 대로 다 잡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사실 추미애 대표도 제2의 제3의 이재명이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윤석열 정부가 지금 하는 행태들을 보면 사실 민주당은 범죄 집단으로 보고 있고 이걸 괴멸시키려고 하는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정부를 운영할 때에는 비판하는 집단들 모조리 싸그리 잡아넣어버리면 운영 편해집니다. 왜냐하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찬성해도 민주당이 비판 안 하고 있으면 그냥 그대로 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길을 쓰고 반대하고 있으니까 저 사람들만 없으면은 굉장히 국정 운영하기 편해질 텐데 저 사람만 잡아넣으면 굉장히 좀 쉬운 운영이 될 텐데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순간 민주당을 괴멸 수준까지 몰고 갈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야당을 오래 했던 추미애 대표나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불체포 특권 포기하는 순간 당신들 더 힘들어질 것이다라는 의견을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다시 번복해서 포기한다라는 것을 다시 걷어들어서 나 불체포 특권을 쓰겠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정도의 이 정부가 정상적이지 못하다는 우려가 팽배하게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대표는 또 말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지만 불체포 특권 포기는 찬성할 수 없다라는 게 민주당의 기류라는 건데 김최고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이 자중 질환의 길에 빠져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야기를 했다면 그건 본인 개인에 관한 얘기를 넘어서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 전체에 해당되는 이야기일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뿐 아니라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이 불체포 특권 때문에 방탄으로 둘러싸여 있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까? 그럼 지금 분위기가 이 대표는 불체포 특권 포기하자라고 결단했는데 당내에서 대표만 포기하세요. 라고 선긋는 그런 분위기를 볼 수도 있다.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서명하자고 하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쭈뼛쭈뼛하면서 오히려 윤석열 정부의 검찰 탓을 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도 서명하는 듯한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란한 말 바꾸기 쇼가 아니냐 이런 비난들이 쏟아져도 할 말이 없는데요. 지금 전용기 의원께서 말씀하신 구속영장 청구에서 윤석열 정부가 마음 먹으면 다 잡아낼 수 있다고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죠. 왜냐하면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라는 게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국회의원이든 일반 국민이든 죄가 있으면 그 죄에 대해서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 판단을 받으면 됩니다. 근데 그 영장 실질심사에서 검찰이 무도하고 증거를 조작하고 말도 안 되게 구속시키겠다는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이 기각하죠. 그럼 여론은 검찰을 맹 비난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오직 윤석열 정부 탓을 하면서 어떻게든 그 불체포 특권의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는 것, 이게 민주당이 갖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생각하고요. 21대 국회 들어서 사실은 이 불체포 특권 논쟁이 아예 국민들 앞에 여론전이 되질 않았습니다. 시시각각 구속영장이 들어오면 다 그냥 찬성해갖고서는 영장 심사 받도록 보내주는 과정들이 벌써 1명, 2명, 3명의 의원들이 있었는데 이 일이 촉발됐던 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커지니까 그 바로 직전에는 노웅래 의원 건부터 불거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민주당 스스로가 지금 왜 이런 상황이 왔는지 돌아보고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들께 허언,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면 즉각적으로 여기에 대한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는 서약서에 민주당이 함께 서명하길 바랍니다. 자, 여당에서는 불체포 특권 포기하라라고 강하게 압박하고 있지만 민주당에서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 가운데 이 대표의 방탄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의 진정성에 대해서 의심의 목소리를 여당은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송영길 전 대표는 지금까지 했던 주장이 더 나아가서 검사를 탄핵하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내 강경파가 이 주장에 동조하고 나서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송 전 대표의 검사 탄핵 주장부터 들어보시죠. 의혹이 있으면 수사해라고 제가 2번이나 검찰청에 갔다 온 거 아시죠? 아직도 소환을 않고 있잖아요. 증거를 조작해서 만드느라고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까? 이번에야말로 우리 민주당의 힘으로 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이 검사들을 탄핵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 검사 탄핵 주장을 민주당 내 강경파 일부가 동조했습니다. 철험의 김영민 의원이 주도하는 일부 강경파 의원들이 부정부패 보복기소 논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또 발의 준비 중이답니다. 송 전 대표가 주장하고 강경파 민주당 의원들이 실행하고 논란이 커지자 당에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일부 의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일 뿐 당 차원의 입장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겁니다. 들어보시죠. 민주당에서 검사 몇몇 검사분들에 대한 탄핵을 하겠다는 입장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원내에서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 내에 일부 의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고 당 차원의 입장은 아닙니다. 원내 지도부에서 논의된 바도 없습니다. 자, 검사 탄핵 주장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에서 일단은 선을 그었어요. 김광선 변호사님, 이게 뭐 불체포 특권 포기도 제대로 민주당의 현역 의원들이 동조해주지 않고 있고 대표의 주장과 관련해서 또 더 나아가서 지금 송 전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뭐 태블릿 PC 조작에 동조하지는 않더라도 검사 탄핵 주장에 동조하는 강경파 의원이 나오자 또 당 지도부가 거기에 대해서 선을 긋는 모습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검사 탄핵과 관련해서는 검사가 뭐 부정부패랄지 여러 가지 비위 혐의가 있으면 뭐 당연히 거기다 형사처벌 문제랄지 아니면 이제 징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제 탄핵하는 게 맞겠죠. 근데 사실 지금 탄핵을 해야 한다는 검사를 한 4명 정도 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김봉현 전 남임 사태 김봉현 전 회장에서 접대받은 그런 검사들. 근데 이제 그 검사들이 이제 100만 원이 안 돼가지고 김영란법에 해당이 안 돼가지고 결국 처벌을 받지 않았죠. 그 일부 이제 유성 씨 간첩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공소시효 지났다고 그래서 일단 뭐 처벌을 받지 않았어요. 물론 뭐 이렇게 부정부패 관여한 검사가 버젓이 검사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탄핵하는 건 맞다고 봅니다. 근데 왜 탄핵의 시점이 지금이냐는 거죠. 지금 민주당의 어떠한 여러 가지 비리와 관련해서 대표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전 대표 또 관여된 뭐 돈목적 관련된 의원들 지금 뭐 수사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검사를 탄핵하자고 주장하는 어떤 시기적에서 보면 굉장히 정치적이건 뭐 어떻게 보면 의도가 이제 분명히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저 탄핵 주장을 하는 어떤 의원들이 이전에 당내에서 좀 많은 뭐 의정 활동이랄지 아니면 어떤 발언에 있어서 상당히 동의를 하는 의원들이 많은 의원이 아니고 지금 강성 팬덤에 춤추는 그런 철험의 소속의 의원들이랄지 지금 김영민 의원은 이전부터 뭐 여러 가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랄지 수많은 얘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탄핵을 하는 것이 과연 민주당에 유리한 거냐? 왜 원내 민주당 지도부에서 이걸 검토를 하지 않겠어요? 만약에 추진하면 그것은 후폭풍이 있고 민주당에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이걸 추진하지 않는 거 아니었어요? 저는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해서 탄핵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기각됐잖아요. 그래서 어떤 탄핵 자체가 어떤 정의 차원일지 그런 것에서 이루어지면 모르겠지만 이것이 단지 어떤 정치적인 당내에서 이루어지면 사실은 후폭풍이 많을 거예요. 더군다나 뭔가 수긍할 수 있고 합리적인 그런 의원이 아닌 뭔가 좀 기울어진 그런 의원들이 추진했을 때 다른 의원들이 선뜻 동의하지 않는 겁니다.
그 부분을 좀 깨달아야 하는데 무조건 검사 탄핵하면 뭐 강성팬들부터 지지받고 그다음에 뭐 후원금 많이 모아지고 이런 의도로서 하는 것은 이제 국회의원이 할 역할이 아니죠. 예, 김광삼 변호사님의 개인적 견해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혁신위가 출범을 했는데 민주당의 계파별로 아주 민감한 공천 룰과 관련해서 이 계파 갈등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함께 보시죠. 친명계의 안민석 의원, 총선 앞두고 혁신의 핵심은 인적 혁신, 쉽게 말하면 물갈이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고 나왔습니다. 친명계에서. 자, 그러자 비명계 초선 의원이 계파 갈등 조장해 당의 폭탄, 당내에서 차도살인이라는 표현까지 나온다. 남의 칼로 사람을 해친다라는 차도살인의 표현까지 나온다. 결국 비명계에서는 혁신위를 내세워서 사실상 비명계를 공천 작업하는 차도살인의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일종의 의심입니다. 조응천 의원은 혁신위가 사실상 친명딱지 아니냐라고 비판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해도 친명딱지를 말끔히 지우기는 역부족. 김은경 위원장과 이 대표가 다이렉트는 아니더라도 간접적 인연이 의심된다. 공천 얘기까지 맞물리면서 굉장히 민감한 상황입니다. 자, 그 가운데 양당의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양당의 지지율 격차가 상당히 벌어졌다는데 어떻게 나왔는지 함께 보시죠. 정당 지지율을 보면 국민의힘이 35%, 민주당이 25%입니다. 사실 4월 넷째 주까지만 하더라도 자, 지금 거의 뭐 비슷했거든요. 그런데 점점점 격차가 벌어지더니 이번에 6월 넷째 주 조사 때 크게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35대 25. 이렇게 되면 10%포인트 차이로 양당의 격차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김영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싱하이밍 대사 관저로 찾아간 그 이후 그리고 후쿠시마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심리적으로 갖고 있는 불안감은 알아요. 그러나 너무 야당이 선동 정치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렇다고 뭐 여당의 호락호락 좋아한다는 뜻은 아닙니다만은 여전히 대통령에 대한 뭐라자면 선호도도 여전히 큰 변화가 없고 그렇습니다만은 민주당 스스로가 뭐 국회의원들이 사실은 뭐 저기 신장 위구르 지역을 간다든지 또 뭐 이렇게 하는 대응 자체가 굉장히 거칠고 또 국민들을 정말 보호하려고 하는 차원도 아니고 또 외교 안보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국가가 뭐 통합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 실망감을 국민들이 감추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중에서 어쨌든 중도파들이 여전히 간망세로 돌아서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지지율 격차까지 봤습니다. 뉴스 속보가 좀 들어온 모양인데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구 경찰이 홍준표 대구시장이 있는 대구시를 시청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홍준표 시장이 페이스북에 이 압수수색에 반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대구경찰청장이 막 간다라는 겁니다. 퀴어 축제와 관련해서 대구시 공무원과 대구경찰 등이 충돌을 했죠. 결국 대구경찰들이 대구시 공무원들을 끌어내면서 대구시 공무원 한 명이 부상을 당했고 대구경찰의 주장대로 퀴어 축제는 열렸고 홍 시장은 이에 대해서 대구경찰청장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홍 시장은 이거에 대한 뒤끝을 대구경찰청장이 부리는 건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홍 시장의 주장에 따르면 시민단체가 대구시 직원들이 하지도 않은 선거법 위반을 고발했는데 선관위에서조차 조사 중인 사건을 대구경찰이 시청을 압수수색했다라며 반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경찰청장이 눈에 보이는 게 없냐, 보복 수사를 하냐, 고발만 들어오면 막무가내로 압수수색하냐라며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수사권을 그런 식으로 행사하면 경찰이 아니다 깡패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끝까지 가보자, 두고 보자 라는 얘기까지 했는데요. 얼마 전에 그 대구경찰과 대구시 공무원들이 한번 충돌을 했잖아요. 그것과 무관하다라고 과연 볼 수 있을까? 이번 압수수색이 어떻게 보십니까? 뭐 양측의 주장을 떠나서. 글쎄요, 이제 그 홍준표 시장이 아주 세게 대구 경찰청장에게 그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자기가 뭐 검사 출신으로서 법을 잘 아는데
아무리 지시법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인도가 아닌 차도로 행진하는 것을 경찰이 보호하는 것은 무도하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고, 뭐 경찰 입장에서 그동안에 전국의 많은 시위나 집회를 봤을 때 차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경찰이 보호해 준 거 아닙니까? 지나치게 홍준표 시장이 경찰에 대해서 막가파식으로 밀어붙인 데 대한 말하자면 뭐 또 하나의 어떤 맞대응일 수는 있겠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 구체적으로 대구 경찰청에서 어떤 혐의를 가지고 대구시청을 압수수색하는지 그런 부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좀 속보가 나와서 설명을 드리고 논평 이어가는데, 대구 참여연대가 홍 시장과 유튜브 담당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 경찰은 이 대구 참여연대 고발로 인한 압수수색을 밝혔으니까, 대구 참여연대의 주장은 대구시 공식 유튜브인 대구TV에서 홍 시장 개인에게 초점을 맞춘 영상물을 올렸다.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이다라고 고발을 했는데, 글쎄요. 과연 이 경찰이 즉각적인 압수수색이 급히 요하는 건은 아닌 것 같은데요. 뭔가 사실은 명분이 지금 듣고 보면 약하죠. 왜냐하면 뭔가 뒤끝이 있는 거 아닌가. 대구시장은 우리나라 법은 그렇습니다. 단체장은 정당인일 수 있어요. 또 어쨌든 모든 뭐 장관이든 시장이든 대통령이든 기본적으로 자기 개인에 대한 홍보가 1%도 없는 홍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뭐 그렇게 따지면 지금 뭐 정부 부처에서 장관이 주인공의 영상들도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과 이제 그런 관련해서. 부분에 비하면 명분이 좀 약하다. 명분이 약하다. 이렇게 급한 빌미는 뭐 압수수색을 하기에. 시민단체가 고발했기 때문에 이제 수사하겠다는 그것은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봤을 때 과연 그렇게 선거법 위반으로 당장 시청 압수수색에 들어가야 될 그런 부분이냐, 저는 그 부분은 좀 약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또 하나 또 이제 민감한 질문을 드리자면, 앞서 사실은 대구 경찰 공무원과 대구시 소속 공무원들은 대구 한솥밥을 먹고 있는 공무원들이라 물리적으로 충돌할 일도 없었고 충돌할 일도 아니고 정권을 저렇게 물리적으로 끌어낼 일도 아닌데, 통상 그러지 않잖아요. 구청장만 나와도 경찰들이 좀 예를 갖추잖아요. 근데 저렇게 물리적으로 끌어냈다라는 것은 대구경찰청장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닐 것이다 라는 의혹 제기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홍준표 시장이 최근 윤석열 정부와 좀 다른 기조를 많이 보였기 때문에, 혹시 대구경찰청 차원에서 이 중앙부처나 행안부나 본청에 좀 뭔가를 물어보고 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도 있었는데, 대구시 압수수색 이번에 들어간 것, 자 과연 뭐 대구경찰청 차원이었을까라는 의문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 부분이 만약 감지되었다면 아마 지금 경찰국을 신설했지 않습니까? 행안부 장관하고 교감할 수 있고 경찰 전체적인 조직 내에서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을 했을 겁니다. 대구가 지나치게 과잉해서 보호하는 것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 그리고 저는 그런 느낌은 들어요. 지나치게 저 행위조차도 홍준표 시장이 자기를 두각하기 위한, 드러내기 위한 과잉 어떤 해석이다. 저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또 완전히 반대의 결에서 보면 홍 시장이 그 시위와 경찰의 어떤 저거를 문제 삼은 게 이제 홍 시장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일종의 세일즈 때문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잖아요.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면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지자체의 장의 역할이 있고 또 경찰은 경찰 본연의 역할이 있습니다. 지난날 있었던 일들, 그 시위에 관련된 소개에서 지자체장이 경찰과 충돌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과연 이게 이제 정치적 행위인지 아닌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기도 하죠. 이 부분을 단순하게 경찰이 이제 대구시청에 대해서 뭔가 강압적으로 보복성으로 할 수 있냐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 게, 경찰은 영장 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죠. 영장을 신청하면 결국 검사가 이 내용들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하고 최종적으로 거기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있어야 그래도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이 대구시청에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유튜브에 대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나오게 되는데, 그 안에 사안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현재 확인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좀 봤으면 좋겠고, 홍준표 시장도 또 법조인 출신의 법률가 아니겠습니까? 관련된 사안들을 좀 이 정치적인 메시지보다는 차분하게 좀 지켜보면서 관련된 사안에 대한 대응을 하면 좋겠습니다. 뭐 물론 별개의 사안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뭔가 지금 표면적인 것 이외에 이면에 뭔가 어떤 그런 정치적인 메시지들이 마구 담긴 건 아니냐라는 궁금증도 드는 대목이었군요.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뜨거운 소식입니다. 두 가지 소식 엄선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먼저 첫 번째 소식은요, 김남국 의원입니다.
김남국 의원이 재산 신고를 회피할 목적으로 어떤 특정 패턴을 보인 것 아니냐라는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이건데 빗썸 계좌 내에 현금 90억 원으로 코인을 매수하고 재산 신고는 12억 원을 했고 90억 원은 신고하지 않았죠. 거래소 연결 계좌 내 현금 10억 원. 세입자윤리법에 하면 허위 신고하면 처벌받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아니 그 당시는 코인으로 샀기 때문에 신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야? 그렇지만 이건 허위 신고를 하기 위해서 명백하게 본인이 어떻게 보면 탈법을 한 거잖아요. 저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된다고 저는 100% 된다고 생각해요. 예. 아무리 코인 신고 의무가 없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게 과연 일단 뭐 90억 정도의 어떤 코인을 사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지만 이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해서 100억 가까이 되는 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 재산 신고를 장난을 친 거죠. 그럼 이게 젊은 청년 정치인이 이런 행위를 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이건 엄청난 비난 가능성이 있고 뭐 계속 우리가 얘기하지만 국회의원 그만두는 게 맞다고 봐요. 예, 김관선 변호사님 개인 견해였습니다.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보고 있는 혐의 함께 보시죠. 코인에 대한 미공개 정보 제공도 뇌물로 볼 수 있다. 뇌물수수 혐의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등도 검토 중이다라는 게 검찰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김 의원, 메콩, 마블엑스 코인 등 상장 전에 이런 코인을 사들인 건 사실이다. 상장될 걸 알고 샀는지 누구나 의심을 가질 수 있다라고 검찰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자, 전윤기 의원님, 네. 상장 전에 대거 코인을 사서 상장 직후에 이게 폭등을 했던 패턴들이 굉장히 김남국 의원은 많아서 우스갯소리로 신의 투자다, 신의 손이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검찰이 보는 시각은 미공개 정보 제공도 일종의 뇌물이다. 뇌물수수 혐의로 볼 수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앞서 재산 의혹 회피하려고 저렇게 연말에 사고 연초에 판 거 아니냐라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의혹이 제기되는데 함께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연말에 대거 사들였고 그다음에 연초에 팔았던 것. 사실 코인은 신고할 수 있는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용할 수 있겠다라는 의심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와 있는 내용들을 사실관계를 검토한 후에 아마 공직자윤리법을 적용 검토를 받을 것 같습니다. 사실 가상자산과 관련돼서 이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죠. 국회에다 다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에 임기가 시작했을 때부터 임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지금까지 모든 내용들을 국회에다가 감사관실에다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해당 내용들이 나오고 나면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회피의 목적이 있었으면 분명히 문제가 될 것이라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정보 제공이 뇌물로 어떤 식으로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정보 제공의 의심은 충분히 가능한 수준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 코인을 대거 사들이고 사실 잡코인이라고 불리는 것을 이렇게 대량으로 매수할 때에는 굉장한 용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용기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공교롭게 상장이 됐고 이 상장되고 나서 또 폭등을 했던 것을 여러 차례 거쳤기 때문에 해당 내용들을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충분히 문제 제기는 가능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윤기 의원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참 소중한 생명인데 신생아 2,200여 명이 현재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얼마 전 신생아의 사체가 엄마에 의해서 이 냉동고에 보관됐던 게 발견됐죠. 끔찍한 사건이고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을 사건일 텐데 비슷한 사건이 울산에서도 화성에서도 발생했습니다. 자, 어제 새벽 3시 20분쯤 울산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환경미화원이 영아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용의자 추적 중이고요. 경기도 화성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021년 12월에 여아를 출산했는데 인터넷에서 제3자에게 아이를 넘긴 엄마, 매정한 엄마의 사건도 나왔습니다. 10대 시절에 출산해서 무서웠다라는 건데 아무리 그래도 저러면 안 되죠. 얼마 전 아이의 시신이
이 냉장고에서 가정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 사건의 발달은 감사원에서 2,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출생 신고가 안 된 것을 의아하게 여겨서 이를 감사하고 추적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범죄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 울산에서도 화성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건들이 발생을 하자 정부가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보건복지부는 감사원 감사가 2,232명 중 일부만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확인된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 신생아 임시, 신생아 번호만 존재하는 모든 아동에 대하여 경찰청, 질병청,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동 안전에 관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도입을 근본적으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우리 정부가 참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 저도 아이 둘 키우고 김명민 최고위원도 아이 셋 키우잖아요. 예. 도합하면 우리 집에만 아이들이 5명인데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리고 난임 부부 같은 경우는 아이 한 명 갖고 싶은 게 평생의 소원인데 무려 2,200명이 넘는 신생아들이 출생신고조차 안 됐다? 결국 이게 감사원 감사로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존재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 국민들께서 최근에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 뉴스 기사 제목을 보면 사실 클릭해서 눌러보기가 좀 맞아요. 너무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신 분들 많을 거예요. 오늘 이런 주제가 나와서 또 채널을 돌리시는 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들이 발생했는지를 똑똑히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도저히 이 한 아이의 생명에 대해서 정말 모두가 같은 마음을 갖고 이 아이를 잘 기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사회적 제도 시스템도 필요할 텐데 이렇게 한 아이의 생명을 무참하게 짓밟고도 또 아무렇지 않게 지내고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버젓이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법적 처벌을 통해서 잘못한 일에 대한 일벌백계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나왔던 여러 인터뷰처럼 어린 시절, 젊은 시절에 두려워서 그랬다라고 하는 저 많은 일들이 이런 선택을 하지 않고 정말 어떻게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시스템이 뒷받침이 돼야만 하거든요. 일단 감사원의 조사를 통해서 전수조사를 지금 밝혀내고 있는 과정에 있으니까 이 법적으로 한 아이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정말 나쁜 사람들이 누군지 반드시 밝혀내야 되고 그 뒤에는 이 국회 차원에서 또 정부에서 같이 함께 손잡고 정말 어린 생명이 대한민국에서 정말 온전하게 꽃피울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해 할 수 있는 정부와 지자체의 모든 노력들이 협력적인 시스템 관계로 병원과 다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예. 자, 이런 일이 되풀이돼서는 다시는 안 되겠습니다. 아무리 얼마나 많은 행정력이 들더라도 반드시 다 전원을 조사해서 우리 소중한 생명들이 어디서 무럭무럭 크고 있는지 두 눈으로 꼭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입니다. 주제 공개하죠. 오염수 여론 전쟁. 자, 이재명 대표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정부와 여당에선 이 대표가 위험을 무기로 선동을 하고 있다, 괴담을 유포하고 있다라며 이 대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는 강릉을 찾았습니다. 최근 이 대표는 주말 집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핵 폐수라고 선동한 바 있죠. 자, 강릉에서는 어떤 발언을 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어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현실이고요. 그다음에 이 후쿠시마가 이제 방류되면은 어민의 삶의 터전이 좀 핍박해지고 소비도 절반이 되지만 저희들이 판매하는 가격도 절반입니다. 이게 전부 다 이 심리적인 그 불안 요소인 것 같은데 대한민국 입장에서 피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명백하게 반대 의견을 표시해야 되고 실제로 방류될 경우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어거지를 쓸 게 아니라 대응책이나 또 구제책들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김영주 의원님, 얼마 전에 사드 환경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될 줄 알고 있었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정치권 일각과 또 시민단체 일각에서 얼마나 많은 괴담을 유포시켰습니까? 전자레인지 참외라면서 참외가 썩고 튀겨질 거고 사람 뇌에 전접해 줄 것이다라고 했지만 결국 휴대폰 기지국보다 미비한 인체에 영향이 없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단 말이죠. 그때 당시에
참외 농가가 수백억의 타격을 받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 참외 농가가 그만큼 타격을 입은 건 사드 때문이 아니라 사드를 배치한다는 당시 정부 때문이 아니라 사드와 관련된 근거 없는 괴담을 유포시킨 사람들 때문에 결국 농가에 피해가 입더라고요. 네. 자, 그렇다면 지금 많은 어민들이 힘들다고 하는데 좀 헷갈립니다. 후쿠시마 방류로 인한 어민들의 힘들어짐입니까? 아니면 괴담으로 인한 어민들의 피해입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은 이제 그 하버드 대학원의 토드 로즈 교수가 쓴 책이 집단 착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 작은 비행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비행기 안에 뱀이 앞쪽으로 가는 바람에 승무원이 앞쪽으로 가다가 그 사람들 다 따라가다 비행기가 다 추락하는 예. 집단의 착각이 집단의 실제적인 참혹한 결과를 내는 그것이 결과적으로 집단의 무지로 되는 것이고 큰 사고가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코로나 때 아무 연관이 없는 두루마리 휴지가 없어지고 천일염이 아무 연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없어지는 게 현실이거든요. 왜냐하면 소금은 이게 물이 증발하면서 삼중수도 다 증발해버리기 때문에 네. 이 소금값이 사재기 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두 가지를 다 봐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적으로는 그게 아니다 하면서도 심리적으로 그런 소비자의 행태가 나타나는 것. 국민들 불안 심리는 있다. 있다. 어쩔 수 없이 뭐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현실적으로는 깨끗하다고 하나 수산물 먹기 싫다, 7, 8을 안 먹겠다 이런 심리가 분명히 시장에 오기 때문에 정부의 대책이 두 가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2011년 때도 어민 피해는 있었어요. 실제 그게 우리에게 인체에 얼마나 해로운지 결과 나오기 전에 이미 한 6천억의 보상이 들어갔단 말이죠. 그런 보상책이 하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굉장히 합리적, 과학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제가 우려한 것은 너무 현 정부가 뭐라지 일본 정책에 앞서서 수용하는 듯한 태도를 취했거나 또 국민의힘이 지나치게 무슨 먹어도 괜찮다 이런 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오히려 야당에게 그런 빌미를 주는 것 그런 것 두 가지 또 야당은 야당대로 너무 지나치게 민심을 호도하고 선동하는 것. 이 대표가 쓴 핵폐수라는 용어는 예. 사실은 과학적으로 보더라도 사실은 맞지 않은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염수, 처리수, 핵폐수 이 용어에 따라서 극자가 쓰는 용어, 극우가 쓰는 용어 예. 완전히 달라질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조금 조율할 필요가 있고 오히려 핵심적으로 이 정부와 여당이 알프스라고 하는 다액종 제거 시설이 고장이 잦았다라고 하는 국민들의 우려를 잠재울 정확한 일본에 대한 요구는 요구대로 하면서 민주당에게 더 협조를 요구하는 예.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제3의 길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사실은 이 수산물을 판매하고 있는 어민들의 고민이 클 텐데 우리 국민들에게 좀 안심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상황에서 수산물을 꺼릴 이유는 없습니다. 방류가 된 것도 아니고 설사 방류가 된다 하더라도 일본산 수입물이 현재 수입 금지 조치에 있기 때문에 후쿠시마 특히 지역에서는 우리 어민들이 팔고 있는 이 신선한 건강한 수산물을 기피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소금도 우리 국민들이 걱정되는 마음에 대량으로 사재기를 할 이유도 현재는 없습니다. 이 공급도 잠시 후면은 풀릴 거기 때문에 조금은 안심을 하셔도 현재는 되는 상황인데 이제 문제는 이제 앞으로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과학의 영역에서 과학자들의 메시지를 좀 존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치인들이 해야 되는 건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을 때 그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지 있지도 않은 사실을 선동하고 증폭시키면서 국민이 갖고 있는 이 갈등과 오해에 굉장히 막 불씨를 증폭시켜가면서 이를 더 확산하고 키우는 게 정치권의 역할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이제 사드에 관한 얘기를 잠깐 주셨는데요. 환경 영향평가 결과로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 근데 다들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엄청난 괴담으로 선전선동, 또 가발 쓰고 노래하고 춤추고 했던 기억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한테 묻지 않습니까? 기자가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랬더니 안전하다니까 다행이네요. 그럼 훗날 시간이 지나서 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가지고 전국을 들끓게 만들고 그런 일들 때문에 수산업계가 갖고 있는 엄청난 피해가 있는데 조금 수년이 지나고 나서 오염수 방류가 됐는데 그 일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돼서 여기에 대해 물었을 때 안전하니까 다행이네요 라고 이야기할 것인가 라면 정치인으로서는 너무 무책임한 태도와 책임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주장했던 일들에 대해서 반성한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따지지 못했던 일들에 대해서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하겠다. 혹은 본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바가 정말 객관적인 진실을 입증해서 꼭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 주장이라면 한국 원자력 학회가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과학적인 검증을 위한 토론에 얼마든지 응할 테니 함께 토론에 나서자라고 하는 그 제안에 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정부와 국회가 해야 되는 일들을 하나씩 차분하게 되짚고 가야 될 텐데 지금 바깥 장애에서 선전선동의 장에 나설 때가 아니라 국회 의석 그 자리에 앉아서 정치인으로 해야 되는 역할에 집중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겐 꼭 필요할 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정부 측에서는 일본의 주장만을 일본이 원하는 논리대로 우리가 하지 않았다라는 입장입니다. 총리와 보건복지부 장차관이 모두 다 오염수가 아니라 기준에 맞는 정화된 물이라면 바닷물 마실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장관님께서도 후쿠시마 오염수 마실 수 있겠습니까? WH의 음용 기준 충족을 하다면 후쿠시마 바닷물이라 해갖고 별 차별적으로 대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시겠습니까? 예, 마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안전하다고 해갖고 바닷물을 먹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예, 오일경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국민이 해수를 마실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준에 적합하다면 마실 수 있다는 취지로 저도 본인은? 그 예. 총리님과 장관님의 생각과 다르지 않습니다. 마셔도 됩니까, 총리님? 정화된다면 제가 마시겠습니다. 일본 총리입니까? 겁니다. 일본 총리예요? 아니 예의가 아니죠. 제가 오염수를 마시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조용히. 없잖아요. 정화된 그 물을 마시겠다. 조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식약처 차장도 얘기했고 총리도 얘기했습니다. 정화된 기준에 정화된 맞는 물 마실 수 있다라고 하자 일본 총이냐라고 묻는 민주당 의원의 반문도 있었습니다. 자, 그 가운데 한필수 전 IAEA 국장이 어제 브리핑을 했는데요.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시죠. 여태까지 여러 가지 보고서가 발간이 됐는데 전문성, 객관성 논란은 없었다. 일본에서 브리핑을 받고 현황 파악하는 데에는 같이 일본이 참여하지만 전문가 한 15명에서 한 20명 정도가 함께 모여서 최종 보고서 작성을 협의한다. 그 과정에서 일본이 원하는 내용이 반영이 되고 그러는 것은 없다. 그 운영 과정에서 돈 많이 내는 사람이 운영 관련해서 이런저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전혀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역할, 전문성, 타협 얘기는 회원국들이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정부의 방사능 검사 장비가 98대가 현재 운영 중입니다. 앞으로 검사 장비가 128대까지 늘어날 계획입니다. 또한 추가 검사 장비는 언론을 통해 보도된 장비 부족이 우려되는 지역에 우선 배치할 계획입니다. 민주당 일각에서 IAEA를 어떻게 믿냐라는 주장까지 나오자 IAEA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데는 아니다라는 한필수 전 국장의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앞서 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 식약처 차장의 이야기도 들어봤는데 전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총리께 대정부 질의에서 드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굳이 드시겠다고 하시기는 하더라고요. 사실 안전하다고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다라고 정부에서 계속 일본을 대변한 듯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거기 사실 일본에서 제공한 정보만을 믿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도쿄전력에서도 계속적으로 거짓말을 해왔거든요. 처음에 그 멜트다운, 그러니까 그 핵봉이 녹았을 때도 그런 거 없었다고 했었고요. 알프스가 고장난 것도 숨겨왔던 것이고 여러 가지 거짓말을 해왔기 때문에 일본이 증거를 제시한 것, 이거를 과학적이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겠느냐에 대한 저는 의문이 있겠다는 겁니다. 사실 가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면요, 우리가 과학적이다, 안전하다, 괴담 퍼뜨리지 마자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일본 생각을 한번 해보면요, 그 후쿠시마 오염수를 결국에는 알프스라는 다액종 처리 시설로 돌려서 이렇게 안전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왜 버립니까? 안전하다고 주장을 하면서도 굳이 바다에다가 방류를 하겠다고 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알프스를 돌리더라도 탄소14라든지 세슘이 이렇게 다 걸러지는 게 아니랍니다. 분명히 다액종 처리 시설을 이렇게 이용을 해서 정화를 하더라도 분명히 못 거르는 이 방사능 물질이 있다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일본 내에 두면은 분명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바닷물에 방류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사실 이렇게 조금의 문제라도 있다고 한다면 한국에서는
가장 인접한 국가이기 때문에 그거 하시면 안 됩니다. 과학적으로 안정성이 확보됐다고 한다면 그 그냥 일본에서 쓰시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 정부가 마치 두둔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많은 전문가들이 가장 안전한 방법은 방사능을 다 없애는 반감기를 거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 물을 123년 동안 사실 일본에서 가지고 있다가 그 반감기를 거친 이후에 어떠한 방법으로 쓰면은 이것은 정말로 안정성이 더 확보된다고 하는데 굳이 알프스를 돌려서 정화한 다음에 바다에 방류하겠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분명히 본인들도 위험한 거 알고 있고 분명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방류하는 것이구나라고 읽힐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정부라면 단 1%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일본에 대고 그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방광기 거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더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천일염 값이 천일염 사재기 현상 때문에 천일염이 품귀 현상, 천일염 값이 오른 것과 관련해서 김태흠 충남지사가 이 소금 파동은 비상식적이다. 누군가 소금 값을 부추기고 소금 사재기를 촉발시키려는 세력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소금 파동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이잖아요. 과학적인 근거도 없이 괴담 수준으로 얘기하는 세력들이 있고 윤석열 정부도 이거 찬성하는 거 아니잖아요. 일본 근해나 아니면 남태평양에서 잡는 고기를 수입해오는 이런 문제 국민들이 안심이 될 때까지 3년이고 4년이고 저는 풀지 말아야 된다. 사실은 이 소금의 생산량이 적어서 수요 자체가 좀 적은 시점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후쿠시마 방류에 대한 어떤 우려 플러스 공포 괴담 조장 세력 김태흠 지사 주장대로 이게 덧붙여져서 이게 막 소금 품귀 현상까지 나갔는데 곧 있으면 소금 공급이 좀 된다고 해서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 소금 사셨습니까, 김 변호사님? 아니 저는 원래 소금이 집에 갖고 있는 게 많이 있어서. 소금 부자 김광삼. 그런데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눠주세요, 저 좀. 주위에서 소금 샀냐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예. 또 아는 데 있으면 좀 연결해달라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예. 그런데 저는 이게 아마 일시적으로 지나갈 거예요. 지금 특히 이제 민주당에서 객관적인 과학적인 수치가 아니고 단지 이제 오염수에만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뭐 아직 오염수 방류된 것도 아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마 지금이 올해가 이제 소금 수확이 굉장히 적었답니다. 네. 별로 안 좋아서 작황이. 그리고 지금이 수확철이 아니대요. 그래서 이제 좀 지나면 굉장히 생산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약간은 좀 해프닝이 아닌가 싶고 지금 사실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산물이랄지 어민들의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기 계속 오염수 얘기를 하니까 아직 오염수가 방류도 안 됐는데 마치 소금이랄지 뭐 수산물에 이미 오염수가 묻어가지고 뭔가 오염 있는 것처럼 이미지가 되니까 그 심리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산물을 기피하고 어제 방송 보니까 노량진 수산시장에 사람이 없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수산물이 일본의 오염수와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리고 사실 오염수 방류 자체가 지금 우리가 반대하고 중국과 반대한다고 해서 이게 막을 수 있는 건 아니고 국제 IAEA에서 이걸 지금 검증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가장의 전문가들은 IAEA 또는 이제 원자력과 관련된 분들 이런 분들이 전문가 아닙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얘기를 좀 많이 들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광우병이나 사드처럼 계속적으로 이런 괴담이랄지 이제 선동을 하게 되면 결국 제일 힘든 것은 국민의힘도 아니고요. 목적은 국민의힘이겠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수산물하고 여기에 종사하는 어민들이 가장 피해자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단순히 이제 정치적인 차원이나 목적보다는 과학적, 객관적 그리고 뭐가 국민을 위한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을 한번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서 이재명 대표의 강릉 방문과 정부에 대한 비판 발언 들으셨습니다. 이번엔 여당 김기현 대표와 최고위원회 이야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전자파로 참외가 말라 죽는다거나 전자파에 튀겨진다거나 하는 악랄한 괴담을 노래까지 만들어 불렀던 인사들이 민주당에 지금 버젓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여전히 괴담이라고는 마약에 중독된 나머지 반성은커녕 더 깊이 마약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사드 전자파 괴담을 벗는데 무려 6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돌팔이 정치 즉각 중단하고 공개 토론을 제안하는 과학자들과 함께 토론대의 단상에 올라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오염수와 관련된 여론 전쟁인데 이번 주말도 혹시 이재명 대표 주말 장외 집회가 예정돼 있습니까? 아직까지 계획된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는데요. 아마 네네네. 지속적으로 이 오염수 문제는 확실히 지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지속적으로 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 오염수 문제가 실제로 방류되고 나서 나중에 문제가 없으면 어떡할 거냐라고도 말씀 주셨는데 방류되면 끝입니다. 낙장 불입이에요. 거기에서 이미 위험한 물질이 나왔으면 이미 다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류를 못하게 막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 자, 민주당 전용기 의원님의 개인적인 견해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어느덧 금요일이군요. 이번 한 주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좋은 주말 그리고 건강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